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근육이라는 게 이제 40대가 지나가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근육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남은 생을 더 잘 지속하는데, 건강하게 지속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 근테크, 재테크라고 하죠. 그것을 근육으로 바꿔서 근테크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중간중간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제 능력 한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다음번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제 소개가 써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지금 내과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낸 수필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하면서 이렇게 좀 더 시청자 친화적이고 환자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리더님들과 오늘 연이 닿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근육은 사실 돈과 비슷합니다. 근육 자체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신체 활동과 기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근육 척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아주 가까운 문제고 그 문제를 안 겪게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안 겪을 만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안 겪으실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노년기 완병의 근원인 근감수증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근육을 돈과 비슷하다는 비유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은 그러니까 돈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이 적으면은 불행해질 확률도 되게 높아지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육도 돈과 비슷합니다. 왼쪽, 오른쪽 제가 뭐 사실 좋은 몸을 가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육이 너무 사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거는 좀 과장되게 그린 사진이라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근육이 많으면 정말 징그럽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많은 거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지고 우리가 근육이 많다고 근육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많으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듯이 근육이 이렇게까지 많으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뭔가 이제 그 괴로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이 맞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육도 없다면은 힘들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많다고 건강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은 확실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놨다가도 점점 빠지는 것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젊었을 때 많이 만들어놨다가 유지를 해서 그거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그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법.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에 따르면은 근육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는 법. 그래서 고통을 적게 하는 법.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적정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돈과 비슷하다. 돈이 없으면은 불행해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 파이트 sarcopenia라는 유명한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age가 나이고요. 25세, 40세, 70세, 80세 이런데요. Y축은 머슬, 그러니까 근육의 크기입니다. 이게 25세까지는 100%로 맥시멈을 찍어요. 그런데 40대를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70대 넘어가면은 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15%나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25세 됐을 때 최고점 찍다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일 때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40대까지는 그거 때문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40세에서 70세가 되는 이 30년간은 전부 합쳐가지고 거의 반 이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연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80세가 넘어가면은 보통은 그 와상 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WHO에서 한번 청소년들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이 운동을 가장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고난 그 25세까지 맥시멈 찍는 것이 이 Y축 자체가 낮으니까 늙었을 때는 더 허리가 잘 구부러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굳이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외국에 있는 그 서양인 할머니들 보시면은 허리가 꼿꼿하고 막 조깅하고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는 좀 않은 경향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운동에 투자를 안 했죠. 그리고 요즘에서야 운동의 붐이 막 불기 시작을 한 거지. 예전에 저는 제 나이가 올해 45살인데요. 저희 아버지 시대일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운동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육에 그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을 찍는 근육량이 적어서 나이가 들어서 회복을 할 수가 없을 때 근육량이 너무 빠져가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밸런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돌 위에 이렇게 지렛대를 해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왼쪽 허리, 이렇게 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오른손잡이, 뭐 오른발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비대칭이 있기는 해도 다른 한쪽을 좀 발달시키면은 어느 정도는 근육에서 다른 쪽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근육에 비대칭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데요. 한쪽 다리 허벅지는 굵은데 한쪽 다리가 얇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다른 쪽 다리를 비슷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으면 그 관절이나 부하에 관절이나 뼈에 부하가 덜 걸리게 할 수가 있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다공증, 골감소증, 뭐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근육이 있으면은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무너지더라도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보호가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아팠었어요. 폐렴에 잠깐 걸렸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탈수가 엄청 심했습니다. 탈수는 몸 안에 그 근육에서 수분을 보통 잡아두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근육이 좀 더 커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염증 수치 막 오르고 열나고 그러니까 몸 안에 탈수가 엄청 심했었어요. 탈수가 심하니까 근육이 작아지겠죠? 근육이 작아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근육통 당연히 있지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원래 제가 무릎 통증이 고질적으로 있는데 이게 제가 근육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근육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탈수가 심해지니까 무릎에 있는 장단지 근육에 있는 물이 빠지고 탈수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근육이 떨어지면서 제 관절이 보호가 안 됐던 거죠. 무릎 관절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굵은 쪽이 정상 쪽이기 때문에 정상에 맞춰서 비정상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이 더 우세하다고 하면은 왼쪽 무릎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오른발 잡이라면
왼쪽에 있는 무릎에 충격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빨리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양쪽의 밸런스를 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왼발 오른발을 균등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른발만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왼발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 오른발을 도와주는 기능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왼발 오른발을 기능을 많이 쓰다 보면은 경기력도 향상되고 선수 생활도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양쪽을 다 발달시켜서 고유 감각이나 밸런스를 좋게 만드는 것이 한쪽 관절이 상한 거를 더 보호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을 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코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코어 운동이라는 거는 그 몸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운동인데요. 제가 이따가 운동을 좀 여러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먼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는 플랭크 자세를 하면은 코어가 발달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운동 능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버피라든가 아니면은 팔굽혀펴기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리더님들께서 아셔야 될 그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인데요. 사실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장 이제 겁나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근데 그게 겁내는 그 겁이 공포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당뇨를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가 사실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부터 막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근육이 많으면 이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거를 안전하게 이착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TIR이라고 해요. 이게 당뇨병에 있는 개념인데요. Time Interval Range.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 뭐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에서 우리가 점수 매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많이들 집착을 하시거든요. 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당뇨 없으신 분들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당뇨병에서 우리가 당화혈색소 이런 거, 공복혈당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타임 인터벌 레인지입니다. 타임 인터벌 레인지는요, TIR이라고 할게요. TIR은 혈당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그 급락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당이 기본적으로 120인데 공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150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뭐 한 70까지 내려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당화혈색소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 300에서 해서 뭐 40까지 내려가는 것과 사실 뭐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겠지만 이게 평균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당화혈색소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당 조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당화혈색소 점수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 조절이 안 되는데 점수는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당 조절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은 잘 없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만능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바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스무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살이 많이 찌고 혈관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쫙 올라가거든요. 이 혈당이 올라가는 자체로 계속 있으면 몸의 혈관에 그 염증이 장난 아니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혈관 속에 어떻게든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되냐?
간에 저장이 되는데 그럼 지방간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근데 지방간은 또 고지혈증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은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면서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 안에 있는 혈당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없는 것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세 개가 동시에 콤보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분들은 근데 그거를 다 근육에다 보낼 수 있거든요. 당을 저장을 안 하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 당은 아니지만 당의 다른 형태가 글리코겐이에요. 그 글리코겐을 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거는 근육 운동을 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가끔 당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큰 사람은 근육에 있는 당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간에 덜 저장되니까 지방간도 덜 생기고요. 당뇨도 천천히 진행되고요. 뱃살도 안 생깁니다. 살도 안 찌고 건강해 보이는 몸매로 심미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우울감인데요. 예, 제가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근데 글씨가 삐뚤어진 게 괜찮은 것 같네요. 오히려 이게 되게 굉장히 우울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글씨처럼 보이는데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근육 많은 사람 치고 표정 굳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육이 많으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죠. 운동했을 때 그 개운한 기분을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근육이 많이 없는 70대 이렇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니까 다시 우울한 기분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노년 우울감은 근육이 빠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많으니까 좀 더 잘 우울해하고 금방 극복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젊은 사람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젊은 사람들. 20대 때 보면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나이라고 그러죠.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육 많으니까 세상이 다 기뻐 보이는 거죠. 뭐 근육이 모든 걸 다 지배하지는 않겠지만 근육이 우리의 기분은 호르몬에 따라서 근육이 많이 그런 기분이 많이 좌우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근육이 없어서 우울함이 자기를 지배하고 우울하니까 운동도 더 안 하게 되고요. 악순환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운동 안 하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재활의 그 성과나 치료의 성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해하시면 건강상의 피해가 가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근육 운동을 해서 크기를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근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다들 중요함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근육을 키워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기전들과 함께 조금 더 생리학적, 생화학적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촉진법이라고 제목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근육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개선해 준다는 그런 굉장히 강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증가를 시키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리 활성 물질인 마이오카인이 면역력을 개선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오는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오는 근육을 말해요. 머슬의 그 라틴어거든요. 카인은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사이토카인의 약자인 그거를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 하면은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거죠. 근육 세포에서 나오는 세포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운동량과 실제 활동 감소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물질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종양 억제 기능도 향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로 물질이 생성되는 것도 줄여주고요. 뇌에서 통증 완화 물질인 엔돌핀 분비도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면역력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근육 자체에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나 근력이 면역력의 큰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다시 마이오카인 얘기로 돌아올게요. 이 마이오카인은요,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마이오카인 써 있죠? 여기서 나오는 IL-6-AMPK라는 것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뇌나 간,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 면역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생리 물질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벌써 30종 이상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 예방인데요. 제가 주로 지금 내분비 진료를 보고 있다 보니까 당뇨의 굉장히 중요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의 핵심은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 잘 작동 안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당뇨병입니다. 마이오카인은 에너지 대사나 혈관 재생 염증 조절 등과 같은 역할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시키고 그 종양, 암도 억제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근육 키우면은 당뇨 예방되고 에너지 혈관 재생 조절, 그러니까 암도 안 생기고 그리고 뭐 치매도 안 생긴다. 이렇게 근육 키우는 것만으로도 당 조절을 잘하게 돼서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거의 만능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유산소도 오래 하면 근육이 좀 커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고강도로 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커지니까. 근데 그냥 맨날 살살 뛰고 살살 걷고 이렇게만 하는 거는 당뇨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육을 좀 키우는 것에 비하면은 당뇨 예방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 자체가 당 상승을 억제하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당뇨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암이죠. 암은 대표적으로 대장암이 예방이 됩니다. 굉장하죠. 마이오카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파크라는 물질인데요. SPARC. 얘네들을 운동을 좋아하면 이 스파크라는 것이 잘 생기는데 원래는 이게 대장암 억제 물질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마이오카인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장암이 생기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장암 생기는 사람들 보면 앉아가지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대장암 생기거든요.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잘 안 생깁니다. 왜? 스파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종양 억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스파크 말고도 다른 기전을 통해서 대장암 또는 다른 암들을 예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노화를 방지하는 이 근육을 키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부터 좀 얘기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바로 히트라는 운동법입니다.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High Intensity. Intensity는 강도를 얘기하거든요. High Intensity 하면 우리 리더님들 영어 잘하시죠? 고강도를 얘기합니다. 인터벌은요, 중간중간에 쉬어준다는 얘기예요. 트레이닝은 운동이죠. 그러니까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한다면 고강도의 운동을 잠깐 하고 잠깐 쉬고 잠깐 하고 잠깐 쉬고 이런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 운동하고 끝내기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지금 이 밧줄을 흔들고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운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 병원 옥상에다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라 이거 넣어놨는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30초만 해도 막 완전 팔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배틀로프라고 해요. 배틀로프를 굳이 제가 한 이유는 이게 팔만 흔드는 것 같은데 근육 운동을 할 때 이렇게 30초 하고 30초 쉬고 30초 하고 30초 쉬고 그렇게 10사이클 하면 진짜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제가 몇 분 운동한 거죠? 네, 10분밖에 운동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러닝머신 그냥 살살 60분 뛰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살이 안 쪄요. 그리고 근육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에 있는 우리 리더님들은 관절이 아직 괜찮으시다면 이 HIIT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뭐 자전거도 있고 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팔굽혀펴기도 있고 그래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고강도로 막 몸을 혹사시켜서 짧게 하고 짧게 쉬고 짧게 확 달리고 짧게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HIIT인데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그 방식을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운동이 근육이 생겨요. 왜? 근육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찢어졌을 때 회복을 하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강도로 하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고강도로 해야지 찢어져요. 찢어지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크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아니, 해주기 위해서 먼저 찢어야겠죠? 그러려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똑하게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 운동을 하면서 약간 내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운동을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너무 편하게 운동하고 걷고, 저는 걷기 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강도가 아니잖아요. 걷기에서 근육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야 돼요. 적정량의 적절한 운동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전거입니다. 이게 실내 자전거인데요. 저는 실내 자전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를 밖에서 타고 싶은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실 텐데, 밖에서 자전거 타면은 이제 기분도 좋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상쾌하고 좋죠. 근데 이게 자전거가 요즘에 사이클링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보니까 바깥에서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혼자 다니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호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호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술 많이 먹습니다. 술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동호회 하면 운동하고 술 엄청 많이 먹고 와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술 먹으니까 다 커버가 돼.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 그리고 숙제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집에다가 요즘에 실내 사이클 되게 싸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솔직히 뭐 비싼 사이클도 뭐 술 몇 번 먹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 삽니다. 예, 뭐 저 좋은 제품 안에서도 판다고 제가 팔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고강도로 운동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 안전하니까. 정말 안전해요.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강조하느라고 사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수영이에요. 수영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영은 왜 좋냐면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하부의 이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만이라든가 체중 과다라든가 그런 분들은 수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면은
이게 HIIT가 굉장히 가능하죠. 히트가. 예. 조금만 빨리 가도 이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설렁설렁 가도 어느 정도는 힘들고. 그래서 한 바퀴는 빨리 가고 한 바퀴는 천천히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HIIT 도움돼서 수영 15분만 해도 굉장히 힘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막 배도 엄청 고프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랭크라는 운동입니다. 벌 서고 있는 것 같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 허리를 펴고 엎드려 있는 이게 시간을 오래 대고 있으면은 그 시간을 점점 늘리는 재미가 있어요. 이 플랭크가 좋은 거는 사실 플랭크는 HIIT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버티는 운동이니까 정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코어 근육을 증강시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런스를 키우는데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랭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 걷기 운동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달리기. 그러니까 걷기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걷기만 하는 것이 무릎과 발 뒤꿈치에 닿으면서 땅에 지면이 닿으면서 무릎과 그 고관절 쪽에 충격이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서 페달에 밟는 것처럼 해서 빨리 조깅도 하듯이 하다가 살짝 걷다가 이런 식으로 HIIT의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자전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자전거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좋은 것은 허벅지 근육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서 있으려면 사실 우리가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이 요구되는 자전거 타기가 큰 근육을 만들기가 좋고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이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시리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지컬 100이라고. 피지컬 100 제가 마지막 회를 아직 못 봤는데 그 이거 스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경륜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모든 면에서 기록이 좋으시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허벅지 근육만 키우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허벅지 근육이 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가. 그래서 간편한 코어 근육 운동을 뭐 플랭크나 이런 걸로 강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가지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 향상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면은 누워서 다리를 허공으로 돌리는 자전거 타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상체가 좀 약하다 싶으면 팔굽혀펴기 자세로 해서 매일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시 그 앞에 그림으로 넘어와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운동들을 해보시면은 어 사실 이 중에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운동들이거든요.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완전 탈진 상태까지 운동을 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운동들이.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심한 운동을 해주면 면역 세포 활성도가 처음에는 확 증가를 하다가 2시간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오버 트레이닝 하면은 근육이 오히려 안 생깁니다. 그래서 HIIT로 해서 오버 트레이닝 하지 않고 짧게 운동을 하고 근육만 자극을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면서 그냥 쉬지 마시고 이후에 운동을 막 빡세게 한 다음에 막 엎드려가지고 퍼져가지고 쉬지 말고 가볍게 걷기 정도로 하면서 조금 쉬어주다가 마무리 운동을 그렇게 걷기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기가 메인 운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력 운동하고 피로도가 충분히 해소되는 휴식, 그리고 여러분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서 잠 적게 자는 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육 운동을 힘들게 해놓고 잠을 안 자잖아요. 근육이 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빌더들 보시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보디빌더들이 이제 그 근육이 많으니까 이성들한테 매력이 많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많대요. 연애를 잘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성들이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뭐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근육이 중요하니까 왜 쉬어줘야지 근육이 크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운동선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잠깐 채팅이 뭐 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오, 25 센트라이드 실내 자전거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몰랐는 내용인데,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운동 얘기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소 얘기를 해볼게요. 영양소 뭐 어떻게 섭취를 해야지 근육이 클까? 다들 뭐 근육 하면 뭐 고기 이 정도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잠깐 살짝 해보는데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고기가 맞습니다. 네. 보디빌더들도 채식주의자 보디빌더도 있어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근데 채식주의자 보디빌더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죠. 안 먹는데 몸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고기를 먹어야지 근육 키우기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텐데요. 단백질 섭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역시 고기를 따라올 건 없어요. 콩이나 두부로만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양이 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두부로 치면은 이제 닭가슴살 하나면은 두부 한 모는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고 사실 두 모까지는 먹어야지 닭가슴살 한 덩이랑 두부 두 모랑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모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진짜 많은데 그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많이 먹기가 좀 어려워요. 콩은 안 되냐? 네, 콩 되죠. 콩도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저도 콩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게 단백질량을 좀 채워보려고.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퓨린 계열 이게 그 아미노산이 쌓이면서 뭐 요산이 쌓여가지고 통풍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나도 식물성 단백질을 좀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식물성 단백질 콩을 좀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콩 따져보니까 콩 한 500g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500g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먹어보니까 질려서 물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콩 좋아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콩밥은 이제 밥이 또 너무 많잖아요. 탄수화물이 좀 많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기가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채식주의자 보디빌더들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운동하더라고요. 네. 너무 양이 많아서 소화 기능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을 숙제처럼 매일 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의 1.5배를 그램으로 환산해서 먹는데요. 제가 80kg 정도 나가는데 1.5배를 그램으로 환산하면은 160이죠. 160g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게를 달아서 재는 게 아니라 음식마다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량이 달라요. 이제 1.5배라고 하는데 1.5배 사실 드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1.2배에서 1.5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닭가슴살 한 덩이 200g에 한 30g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160g 먹는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닭가슴살 하루에 몇 개 먹을까요? 5개를 먹어야죠. 5개. 5개 어떻게 먹어요? 그게 하루 종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닭가슴살 한 5개를.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5개를 다 먹지는 않고요. 아침에 한 덩이, 점심에 한 덩이, 저녁에 한 덩이 먹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백질 파우더나 간식을 뭐 프로테인 과자나 프로테인으로 그러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제 보조식품
자, 여기 우리 제품도 좋은 단백질 음료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 좀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닭가슴살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닭가슴살은 200g에 한 30g 들었는데 뭐 다른 많은 고기들 있죠. 생선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뭐 이런 고기도 좋은데, 대게들 보면 뭐 흰살 생선이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보면은 대게는 같은 무게 200g이면 한 20g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양 숙제처럼 내가 이 정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은 그래도 닭가슴살이 낫지 않나. 요즘 닭가슴살 잘 나오거든요. 수비드 닭가슴살 이런 거는 퍽퍽하지 않고 저는 그 어떤 고기보다도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닭가슴살을 한번 챙겨서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젊고 뭐 운동도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요. 한 1.2g 정도 운동을 좀 어느 정도 뭐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하시면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2g 정도, 1.2배 정도.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 뭐 여기는 다 젊으신 분들이시지만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노인에 해당되시는 65세 이상인 분들 한 50에서 한 70kg 나간다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그분들도 하루에 100g은 드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00g이면은 그래도 적지 않아요. 그래도 닭가슴살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3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닭가슴살 치려면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콩도 넣고, 계란도 넣고, 아니, 그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저처럼 단백질 파우더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좋은 제품이 나와 있는 그런, 아, 단백질 제품들, 음료, 이런 것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산양류라든가. 그렇게 단백질 숙제를 끝내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이 정도는 먹겠다. 숙제를 끝내고 남은 식사 먹으려면 남는 게 위장이 남은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이게 배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도 뭐 너무 막 단 거 먹지 않고 우리가 이게 좀 오트밀이라든가 뭐 이런 몸에 좋은 단백질, 탄수화물 있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수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단백질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라 좋은 음료수 제품 나와 있는 것들은 먹으시면 좋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료수는 달달한 탄산음료라든가 뭐 주스 이런 것들은 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TIR이 망가지게 됩니다. TIR이 망가지면은 염증 생기고 당뇨 생기고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숙제를 하시면서 단백질 음료를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달달한 음료는 정말 피하셔야 되고, 그 물 중에 이제 이게 단 음료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과일 주스를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먹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당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혈당 빠졌을 때 과일 주스를 따라올 게 없습니다. 진짜 빨리 올라가요. 과일을 먹어도 씹어 먹는 게 낫지 주스를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고요. 액체로 된 그런 막 달달하는 음료수 그런 것들은 당에 안 좋다. 근육 형성에도 안 좋다. 그래서 살이 더 잘 찌고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체형이나 액체형이나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씹어먹는 게 없다면은 액체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단백질 숙제를 끝내시기를 바랄게요. 채팅 한번 볼까요? 네. 12.5g의 아미노산 이거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제품을 잘 모르는데, 뉴트리파이터 프로틴이라는 좋은 제품이 있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액체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프로틴바, 프로틴 워터, 프로틴 쿠키 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옥수수 사료 닭은 그 닭의 형체가 남아있는 닭가슴살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사냥류 사냥류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 제가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냥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파이토프로틴이라는 좋은 음료가 있다면 그거 드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 최고 점수.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아미노산 스코어를 어디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네이버 그 검색 포털 같은 데다가 음식을 딱 치시면은 이 몇 그램당 얼마나 그 단백질 몇 그램 들었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램을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할 거 없어요. 칼로리 계산할 거 없이 나의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그 단백질 그램수만 맞춰가지고 그거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일단 숙제만 끝내세요. 당 올라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딴 거. 일단 운동하면서 단백질 숙제를 끝내시면 좋습니다. 그래 제로 음료도 0kcal 나오는데 몸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여기는 이제 당이 이제 제로 음료들 보면 이제 대체당을 들어 있거든요. 대체당은 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료수라고는 하지만 어, 혈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얘기로는 그 위장관의 그 균총을 좀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단 게 땡기면 그런 걸 먹기는 하는데 그걸 매일 먹는 거는 아직은 너무 나한테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토프로틴 같이 이렇게 검증된 그 음료라면 모를까 여기 0kcal 대체당으로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찾아서 드시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어야지 대사가 돼요. 호모시스테 비타민 B군은 영양제를 제가 챙겨 먹습니다. 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이런 게 좋죠. 네,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이 드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은 사람이요? 분해 효소가 적은지를 어떻게 아시죠? 이건 제가 질문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단백질 소화 능력이 부족하신 건데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장관이 잘 체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량이 아마 부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소화 능력이 좋거든요. 이게 위장관도 혈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위장관으로 가는 피가 주로 잘 좋지가 않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없고 이게 이런 뭐 검사를 하는 게 있겠지만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일 텐데 굉장히 고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이거를 하는 사람은 뭐 실험에 참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화 능력이 안 좋으시다면 일단은 좀 운동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운동하면서 소화 능력이 개선될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콩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는 분은 비군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냐고요? 글쎄요, 콩단백질을 제가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네, 고기를 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입맛, 단 거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단 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단 거를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일주일만.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 도파민에 대한 보상 기전이기 때문에 단 거를 일주일만 딱 한 번 진짜 큰맘 먹고 일주일만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염분도 똑같아요. 염분도 똑같아. 짠 것도 일주일만 끊으면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단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정도만 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노스코어는 제가 100 이상 아까 아미노스코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글쎄 저는 이게 그 개념을 꼭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아까도 아미노스코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파고드니까 이게 다이어트도 개념을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이어트가 오히려 안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나한테 몇 그램 정도 먹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스코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을 또 많이 먹어버리면은 안 좋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단백질 네 필수 불필수 아미노산 네. 네, 단백질 섭취 계산자 아까 말씀드렸죠. 1.2배, 1.5배. 자,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g 먹기가, 고기 100g 먹기가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손바닥 정도 되거든요, 100g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를 많이 봐요. 근데 고기를 먹긴 먹되, 그 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보면은 고기 반찬이 있는데, 손가락 2개 정도 사이즈, 또는 3개 정도 사이즈 정도를 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하셔서, 손바닥 정도는 드셔봤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 이 정도만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먼저 먹는 게 살이 덜 찌고 근육이 많이 생깁니다. 밥보다도 탄수화물보다도 고기를 먼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고기를 먼저 먹고 그다음 밥을 먹어라. 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하는 거의 의미에서도 그게 좋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단백질 숙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면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좋다고 보고요. 이제 단백질이라고 소세지 같은 거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소세지도 뭐 급할 땐 좋습니다. 가공육이라고 하죠. 가공육. 근데 가공육도 좋지만, 형태가 웬만하면 온전한 신선육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육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제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이 정도 무게면 얼마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닭가슴살, 아니면은 신선육, 형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닭가슴살 그 패키지 보면은 진짜 가슴처럼 생겼어요. 그 형태가 있는 걸 드시라는 거예요. 원래 형태를 갖고 있는 신선육을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해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내가 뭐든 채우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일단 그냥 막 먹어요. 단백질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어떻게든 그냥 숙제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숙제만 하면 돼요. 뭐든 계속 드세요. 뭐 계란, 콩, 두부, 생선, 조개 막 있는 거 다 눈에 보이는 다 먹는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숙제 끝.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유. 그때부터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기름 먹어서 보통 많이 콜레스테롤 생긴다고 아시는데 고지혈증 생긴다고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 당 많이 먹어서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당을 섭취를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려면은 역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채팅 한번 볼까요? 계란의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먹지 말라는 것도 상관없나? 네네. 이제 저는 그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이죠. 네. 그 지방이 많아서 그런 건데, 먹지 말라고 하면 너무 사실 비인간적이잖아요. 저는 먹습니다. 먹는데, 근데 내가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먹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단백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고,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면은, 이제 흰자를 먹어야 되죠. 근데 노른자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다 노른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탄고지 식이, 네, 저탄고지,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탄고지 식이 추천합니다. 네,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은 게 나은데요. 이제 이거를 키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키토 다이어트. 근데 이제 또 지방도 막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사실 지방이, 굉장히 그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지방만 막 먹는 거는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같이 먹는 거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걸 옛날에 그 저탄고지 해서 황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황제 다이어트의 그 창시자 고기만 드셨던 분이 40세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아마 야채를 안 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탄고지가 굉장히 괜찮은데 역시나 이게 밸런스를 깨고 몸을 갖고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예, 그렇습니다. 방탄커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저탄고지가 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네. 기름이 좀 많고 뭐 제가 방탄커피를 잘 몰라요. 네, 방탄커피 잘 모르는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얼핏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탄고지라면 그런 맥락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흰 고기가 좋지 않아요. 이런 질문 좋은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따지지 말고 숙제를 하라니까요. 일단 숙제를 하세요. 붉은 고기, 흰 고기 따지지 말고 일단 숙제를 하세요. 네, 그람수로 따져가지고. 그리고 붉은 고기, 흰 고기가 둘 다 그램수가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램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1시간 다 됐는데요. 리더님들과 이게 함께 했던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제 하루 식단은 이제 단백질 숙제를 끝내고 있고요. 단백질 숙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다이어트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단백질 그 프로테인 브라우니의 맛에 빠져가지고 지금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일주일 쉬면 또 괜찮아지니까 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단백질 숙제만 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점심은 일반식 잘 먹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시면은 운동하시면서 충분히 근육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닥터와이 검색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유튜브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하고 소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일관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 숙제하시고 근육 키우는데 힘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